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엘리 제공 극비 작전이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한국의 78조 원 핵심 기술을 빼가려던 3단계 약탈 시나리오. 작전명 피닉스. 하지만 서울은 이미 전부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까지 나서서 한국을 압박했지만 72시간 만에 역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냥꾼을 자처했던 자들이 사냥감이 된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파리 엘리 제공 지하 3층. 일반 지도에는 표시조차 되지 않는 국방안보위원회 특별작전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두꺼운 강철 도어가 닫히는 순간 복도의 모든 통신 신호가 차단되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단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78조 원. 9명의 참석자, 전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의장석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실장 장클로드 베르나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프 모레입니다. 27년간 프랑스 공화국을 위해 복무한 군인이자 엘리 제공 국방안보위원회 전략기획 보좌관입니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방부 전략국에서 15년,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5년, 그리고 엘리 제공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유럽의 안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 벙커에 모인 9명은 프랑스 안보 체계의 핵심 중추였습니다. 국방부 차관, 대외정보총국 아시아 담당 국장, 방위산업청 기술이전 심의관, 재무부 전략투자 국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엘리 제공 안보팀 4명. 모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베르나르 실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차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였는데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명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EU 공동방위기금 54조 원 투입. 결과는 제로. 자체 생산 라인 가동률, 목표 대비 11%. 독일 라인메탈과 프랑스 탈레스의 핵심 탄약 재고, 나토 기준치의 23%까지 하락. 미국은 중동 전쟁의 3개월 만에 2천억 달러를 태웠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7달러를 찍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벙커를 갈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얼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 편협한 늙은이는 동맹을 마피아 상납금, 징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5%까지 올리라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거부하면 제재, 순응하면 더 뜯깁니다. 우리 프랑스가 저 미개한 카우보이 정치에 끌려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석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는 유럽 전역의 공통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베르나르 실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탈출구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극동아시아 지도가 떠올랐고 그 한가운데 붉은 원으로 표시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베르나르 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서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라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생산력, 초정밀 반도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군사용 인공지능 플랫폼. 이 4가지 전략 자산의 시장 가치만 최소 78조 원입니다. 그가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지금 미국의 횡포에 질려 있어요.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미끼를 던지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베르나르 실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교차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런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 그 나라는 기술은 있지만 외교력은 없는 서방의 하청업체 같은 존재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 상단에 굵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 작전명을 보는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한 단계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자산을 단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베르나르 실장이 직접 설계한 3단계 작전이었습니다. 1단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선언. 베르나르 실장의 목소리가 브리핑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발음. 27년을 군에서 보낸 직업 군인 특유의 톤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합니다. 명분은 유럽아시아 신안보 파트너십.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글로벌, 파트너, 전략적. 저들은 프랑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를 겁니다. 와인과 에펠탑의 나라가 손을 내밀었다. 이 정도면 언론이 알아서 띄워주죠. 참석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방위산업청의 뒤풍 심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서방의 인정에 목마른 나라입니다. G7 옵서버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베르나르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2단계 공동연구개발협정 체결. 스크린에 복잡한 계약서 구조도가 떠올랐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포장지 안에 핵심 조항을 심어둡니다. 3조 7항 기술 공유 및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설계 자료 교환. 이 한 줄이면 됩니다. 한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 설계도, K9 자주포, 화력 제어 알고리즘, 차세대 SMR 원전 제어 기술, 군사용 AI 프레임워크. 전부 합법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재무부의 르페브르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이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베르나르 실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는 것처럼 가볍게 200페이지짜리 협정문 속에 숨겨둔 조항 하나를 찾아낼 만큼 저들이 정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관료들은 성과에 굶주려 있어요. 프랑스와 협정을 맺었다는 결과만 가져가면 그들의 윗선은 만족합니다. 디테일은 보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만 그때 벙커 안에 9명 전원이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외교는 순진한 나라. 적당히 달래면 알아서 내놓는 나라. 그것이 우리 프랑스 엘리트들의 한국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베르나르 실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벙커의 형광등이 그의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유. 내부 국산화 완료 후 한국 인력 축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축출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확보하고 생산 라인을 유럽 내부에 복제하고 나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게 3단계입니다. 대외정보총국의 마르탱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산업 스파이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베르나르 실장이 마르탱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마르탱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르탱 국장. 우리는 프랑스 공화국의 생존을 논하고 있습니다. 생존 앞에서 예의란 사치입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안 주면 프랑스 군수공장 6곳이 연말 전에 폐쇄됩니다. 4만 7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래도 예의를 차리자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모레 보좌관. 예. 자네가 서울에 가. 1단계 교두보를 마련해와.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울 출장.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선발대. 저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베르나르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키가 190cm에 달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의 높이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정에 약해. 프랑스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게 해줘. 악수 한 번, 미소 한 번이면 저들은 금고 열쇠를 스스로 내밀 거야. 그 순간 벙커 안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그 말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를 위한 임무, 유럽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결단. 저는 그렇게 포장된 약탈 작전에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벙커 밖으로 나왔을 때 엘리제궁 정원의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습니다. 3월의 파리는 아직 겨울이 덜 물러간 상태였죠.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갈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과연 어떤 나라일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것,
한국 전쟁이 있었다는 것, 최근 방산 수출이 늘었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엘리트 사회에서 한국은 진지한 대화의 주제가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문화적으로 존경했고 중국은 위협으로 경계했지만 한국은 그냥 거기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도에서 일본 옆에 붙어 있는 분단된 반도 국가. 그것이 27년간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한 프랑스 관료의 한국 인식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 브리핑 자료를 읽었습니다. 대외정보총국이 준비한 극비 보고서였죠. 읽으면서 몇 가지 숫자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세계 1위. 방산 수출 증가율, 전년 대비 280%. 반도체 초미세 공정 점유율, 글로벌 73%. 차세대 소형 모듈원전 수주 경쟁, 미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제치고 중동 3개국 수주. 숫자만 보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가 좋다고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판을 읽는 눈입니다. 한국은 기술은 인류지만 외교는 삼류.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었고 저는 그 판단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올랐을 때 제 전용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유럽 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핸더슨이었습니다. 뭐래, 자네가 서울에 가는 거 알고 있어. 핸더슨의 목소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인사 없이 본론부터. 텍사스 출신 특유의 거친 억양에 워싱턴 권력자 특유의 위압감이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지. 프랑스가 한국과 독자적 방산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워싱턴이 벌써 눈치챘다는 건가? 핸더슨,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방문일 뿐이야. 과잉 해석하지 마. 과잉 해석. 좋아. 그럼 경고만 하나 해두지. 핸더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한국이 유럽과 독자축을 만들면 우리는 즉각 대응한다. 3,200억 달러 규모 경제 제재. 한국과 거래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군사 지원을 60% 삭감한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뭐래. 이미 백악관에서 승인된 시나리오야. 3,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30조 원이 넘는 금액.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죄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들이 한국을 끌어들이면 우리는 한국을 깔아뭉갠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랑스야. 알아서 처신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비행기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위협은 실질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카드라는 뜻이라고. 오히려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되 미국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그것이 프랑스 외교의 정수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외교를 주도해온 나라. 베르사유 조약, EU 창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 정도 판을 못 돌릴 리가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3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저는 인천공항의 첫인상에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대리석, 천장의 조명, 안내 표지판의 디자인. 샤를 드골 공항의 칙칙한 복도와 만성적인 수화물 지연에 익숙했던 저에게 인천공항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강한 나라는 아니지. 이건 쇼윈도야. 게이트를 나서자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깔끔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모래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평범한 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올라탄 뒤 그 젊은 장교가 건넨 서류 봉투에서 이상한 느낌이 시작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일 회의 일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 프랑스 측 협정 초안 중 3조 7항 관련 사정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3조 7항.
그것은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 공유를 강제하는 숨겨진 조항. 200페이지 협정문 속에 교묘하게 묻어둔 그 조항을 한국 측이 이미 특정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장교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삼성, 현대, LG의 거대한 사옥들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이미 불이 켜져 있는 건물들. 이 나라는 자지 않는 건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의 3조 치량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저 빙산의 꼭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빙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라고 확신했던 우리가 이미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프랑스 공화국의 200년 외교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48시간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속으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하기 전 베르나르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소를 잊지 마. 저들은 우리의 미소에 무장해제된다. 회의실은 깔끔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직사각형 테이블. 벽면에 대한민국 국기와 프랑스 3색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는데 프랑스 것이 아니라 한국 원두의 향이었습니다. 미묘하게 더 진하고 날카로운 향. 한국 측 협상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과장, 그리고 제가 직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3명의 인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3명 중 1명은 국가정보원 소속이었습니다. 수석 대표는 국방부 국제정책관 김도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을 때 그의 손은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정확히 외교적 적정선만큼만 지었습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미소. 저는 그 미소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모레 보좌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프랑스 측의 유럽아시아 신안보 파트너십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불필요한 형용사가 없는 말투,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프랑스의 제안에 관심이 있다. 1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김도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꺼낸 서류를 보는 순간 등줄기로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출한 협정 초안이었습니다. 200페이지짜리 문서. 그 문서의 37페이지에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3조 치량이었습니다. 이 조항입니다. 기술 공유 및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설계 자료 교환.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 뒤에 사실상 일방적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세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3조 치량 남옥의 핵심 설계 데이터 상호 열람권은 실질적으로 천궁 시스템의 유도, 알고리즘과 화력 제어 소스코드 공개를 의미합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공기가 아니라 제 몸이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레 보좌관님, 이 조항은 의도적으로 삽입된 건가요? 아니면 실무진의 실수인가요? 직접적이었습니다. 프랑스식 외교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불쾌한 이야기도 와인잔 너머로 은유와 수사를 겹겹이 씌워서 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은 메스를 든 외과의처럼 정확히 핵심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27년 외교 경력의 모든 훈련을 동원해서 김 국장님, 그것은 표준적인 상호 운용성 조항입니다. 나토 동맹국 간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 교류 조건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3조 7항은 전면 삭제하고 대신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검토해 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3조 7항이 삭제되면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핵심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에게 뭐라고 보고하지?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파리로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3조 7항을 찾아냈다고? 200페이지 중에? 전화기 너머로 베르나르 실장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조항을 국제법 전문가 3명이 교차 검증해서 묻어뒀어. 발견 확률이 0.1%도 안 되는 위치에 심어놓은 건데 한국이 첫날에 찾아냈다고?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0페이지 영문 협정문의 37페이지. 그것도 남욱이라는 세부 조건 안에 숨겨둔 조항을 제출한 지 48시간도 안 돼서 정확히 특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장님, 한국 측 협상단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은 무슨 수정이야? 약점을 찾아. 모든 협상에는 약점이 있어. 한국의 약점은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취약합니다. 핸더슨을 이용하면 됩니다. 좋아. 워싱턴 채널을 돌려.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호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조명이 물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도시의 불빛들이 밤 11시가 넘어서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는 건가? 처음으로 묘한 불안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시차 피로라고 치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파리에서 긴급 암호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수신 표시에 최우선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프랑스와의 르클레르 전차 구매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3년간 공들인 딜이었습니다. 전차 120대, 계약 규모만 4조 8천억 원. 폴란드 국방부가 프랑스 대사에게 통보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납기 36개월은 우리의 안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8개월을 약속했고 이전 계약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36개월 대 8개월. 이 숫자의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관점에서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루마니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고 한국의 FA-50 경공격기 24대를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한국 K9 자주포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체코는 한국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도미노처럼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파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동유럽 것들, 나토 확장 때 누가 밀어줬는데, 누가 러시아한테서 지켜줬는데, 실장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은 무슨, 한국이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거야. 값싼 물건으로 우리 고객을 뺏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격은 프랑스보다 20에서 35% 정도 저렴했지만 덤핑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는 가격이 아니라 3가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첫째, 납기. 프랑스는 주문 후 평균 36개월, 한국은 8개월, 넉넉 잡아도 12개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인 동유럽 국가들에게 이 차이는 생존과 죽음의 차이였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 프랑스는 핵심 기술 이전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사면 부품도, 정비도, 업그레이드도 전부 프랑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도와주고 기본적인 정비 기술까지 이전해줬습니다. 셋째, 실전 검증. 이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 무기는 아프리카의 소규모 분쟁에서만 실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나토 훈련에서 독일 PC 2000과 직접 비교 사격을 했고 발사 속도와 정밀도 모두에서 우위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를 보고서로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 방산의 민낯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느리고 폐쇄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 머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직 오퍼레이션 피닉스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으니까요. 동유럽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을 때 미국의 마크 핸더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체류 3일째 되던 날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워싱턴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미합 중국은 동맹국의 독자적 무기체계 구축이 기존 안보 동맹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번역하면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독자적으로 무기를 팔면 제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핸더슨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래, 봤지? 우리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한국산 반도체 수입 제한도 동시에 가동된다.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면 저들이 알아서 유럽 무기 수출을 줄일 거야.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프랑스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것이 외교의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을 프랑스 쪽으로 밀어넣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미군 차세대 무인 정찰기 프로젝트. 핵심 부품인 고해상도 적외선 센서용 반도체를 한국 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제재 위협이 나오자마자 한국 측이 납품 일정을 재협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협이라는 말은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그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SMC도 인텔도 만들 수 없는 군사 특화 초정밀 칩. 한국만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 라인. 화력 제어 컴퓨터에 들어가는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 칩 공급이 48시간 지연되자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의 조립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48시간.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동안 로키드 마틴의 시가총액이 18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4조 원입니다. 세 번째 보고.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업그레이드 사업. 새로운 전투관리 시스템에 탑재되는 AI 프로세서의 핵심 패키징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해군 작전사령부가 백악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산 부품 공급이 30일 이상 중단될 경우 미 해군 전투 준비 태세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보고들을 연달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의 이유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공급망에 이 정도로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프랑스의 600페이지 브리핑 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정보력이 그만큼 부족했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그냥 부품 창고니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핸더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텍사스 특유의 여유가 사라지고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뭐래, 한국 반도체 제재건은 일단 보류야.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어. 한국 부품 없이는 우리 무기가 고철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그걸 보고 제재 서명을 미뤘어. 저는 전화기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물러났습니다. 3,200억 달러 제재를 들이밀며 으르렁거리던 그 미국이 한국 부품 공급 중단이라는 카운터 한 방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반도체 없이는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처음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생각은 0.5초 만에 밀어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외교의 중심이고 한국은 변방의 기술 국가일 뿐이라는 믿음. 그것을 놓으면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이 물러난 바로 그 시점에 중동에서 터진 뉴스가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일대의 대규모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표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시설과 군사기지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죠. 이란의 공격 방식은 교활했습니다. 단가 7만 달러짜리 샤헤드 자폭 드론을 한꺼번에 300대 이상 띄웠습니다. 이 싸구려 드론 떼를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뭘 써야 했는지 아십니까? 한 발에 12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공격 비용 대 방어 비용의 비율이 1대 170이었습니다. 적이 900만 원을 쓸 때 우리는 15억 원을 쓰는 겁니다. 미친 가성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요격률이었습니다. UAE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의 실전 요격률이 공개되었습니다. 68%였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수치는 90% 이상이었는데 실전에서는 68%밖에 안 나온 겁니다. 10발 중 3발 이상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이 10발 중 3발을 놓치면 그 3발이 석유 시설이나 군사 기지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사우디 동부의 라스타누라 정유 시설이 피격되어 하루 원유 생산량 200만 배럴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천궁이 실전 데뷔를 했습니다. UAE 군이 긴급 도입한 천궁2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샤헤드 드론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요격을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격률 97.6%, 42발 교전, 41발 격추, 한 발은 자폭, 드론이 자체 고장으로 추락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100% 요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당 요격 비용은 패트리어트의 7분의 1이었습니다. 18억 원 대 120억 원. 이 숫자가 공개되자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알자지라가 생중계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 무기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우리를 지켜준 것은 대한민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싸고 맞지 않는 미사일에 국민의 안전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제 위성 전화가 폭발했습니다. 파리에서 베르나르 실장, 워싱턴에서 핸더슨, 방위산업청에서 뒤풍 심의관, 전부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 호텔 방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미스트랄. 프랑스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 미스트랄의 중동 수출.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였습니다. UAE 국방부와 수십 차례 미팅을 했고 아부다비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연회도 열었고 프랑스 국방장관까지 동원해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계약 규모 8조 5천억 원. 제 커리어 최대의 딜이었습니다. 그 딜이 한국의 천궁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97.6% 대 68%. 이 숫자 앞에서 미스트랄의 화려한 카탈로그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된 것은 한국이었고 증명되지 못한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파리에 보고하자 베르나르 실장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서 뭐라도 성과를 만들어와. 아무 거라도 좋아. 프랑스 방위산업이 무너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오만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의 군사 기술을 주도해온 프랑스가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게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는 현실. 그 현실이 파리의 엘리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체류 5일째. 저는 한국 국방연구원 초청으로 시찰을 나갔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이라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라는 파리의 지시였습니다. 차량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어느 연구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앙리 모레는 프랑스 국방부 무기수출국에서 30년간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한국의 잠수함 설계, 기술을 수출한 것이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프랑스가 소나와 전투 시스템 관련 기술 일부를 지원한 프로젝트였죠. 아버지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식탁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프, 한국 엔지니어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10대였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왜요? 기술이 뛰어나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가르쳐 줬어. 하지만 저들은 가르쳐 준 것을 흡수하는 속도가 비정상이야. 우리가 이를 보여주면 삶을 이해하고 오를 스스로 만들어내.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저들의 눈빛이야. 눈빛이요? 보릿고개를 겪은 민족의 눈빛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눈빛. 굶어본 사람만이 가진 집중력. 저들 앞에서 우리 프랑스인들은 오히려 느긋하고 게으른 편이야.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은퇴한 늙은 군인의 과장된 감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프랑스를 넘을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백 년의 기술 축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국방연구원의 시설을 돌면서 아버지의 말이 살아 돌아와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연구원이 지하 시험동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방음 처리된 거대한 공간. 그 안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보고 3점. 한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30년 전 프랑스와 독일에게서 배운 기초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시스템, 수중 발사 순항 미사일 탑재, 자체 개발 전투관리 체계. 저는 기술 자료를 훑어보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중 탐지 회피 성능.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보다 2.4배 우수. 자망 지속 시간. 프랑스 것의 3배. 무장 탑재량. 프랑스 것의 1.8배. 30년 전에 우리가 씨앗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씨앗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숲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스코르펜을 압도하는 잠수함을 가르쳐준 선생이 제자에게 추월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험동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원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젊은 연구원의 눈빛에서 저는 30년 전 아버지가 말했던 그것을 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눈빛. 배고팠던 민족이 세계를 삼키려는 것 같은 집중력. 시찰이 끝나고 차에 올라탔을 때 뒤에서 연구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절했고 예의 바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베르나르 실장이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악수 한 번이면 감격한다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차가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파리로부터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고가 날아왔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의 오퍼레이션 피닉스가 EU 내부에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작전명까지는 아니었지만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독점적으로 빼가려 한다는 의혹이 브뤼셀에 퍼졌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프랑스 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직접 방산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혼자 먹으려 하니까 유럽이 각자 도생으로 전환한 겁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는 한국에 의해 막힌 것이 아니라 EU 내부의 질투와 불신에 의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조달국장인 클라우스 피셔라는 사람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저희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독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독일도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는 겁니다. 우리 레오파르트 전차의 열상 조준경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 한국이 만듭니다. 유로파이터의 레이더 냉각 모듈 한국이 만듭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유럽 방산 전체가 멈추는 겁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독일이 먼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서울의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5일간의 일들이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3조 7항을 첫날에 찾아낸 한국협상단.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으로 달려간 동유럽. 한국을 압박하려다 역으로 당한 미국. 천궁의 97.6%의 박살난 프랑스 방산 수출. 30년 전 가르침을 초월해버린 한국의 잠수함. 프랑스의 독식을 막기 위해 등을 돌린 독일과 이탈리아. 모든 전선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상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확하게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그때 제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도영 국장이었습니다. 모레 보좌관님, 내일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새로운 협력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솔직한 대화, 그 단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온한 목소리 뒤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다음 날 완벽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체류 6일째 마지막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욕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저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6일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져 있었고 입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27년 외교 경력 동안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매시간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은 전날 밤에만 4번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전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악을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레, 빈손으로 돌아오면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뭐라도 들고 와. 양해각서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는 끝났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첫날과 달랐습니다. 한국 측 좌석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첫날 7명이었던 한국 협상단이 12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인물들의 직함을 명함으로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전략기획비서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 담당 차장, 방위사업청 청장. 첫날의 실무협상단과는 차원이 다른 진용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측 수행원 2명과 함께 총 3명이었습니다. 12대 3점 숫자만으로도 이미 기가 눌리는 구도였습니다. 김도영 국장이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모레 보좌관님, 오늘은 저희 측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수행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도연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프랑스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페라티움 피닉스, 오퍼레이션 피닉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앉은 수행원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레 보좌관님, 저희는 이 작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들이 날짜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엘리제궁 지하 벙커에서 첫 브리핑이 있기 8일 전, 저희는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초안이 작성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8일 전, 베르나르 실장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보다 더 먼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벙커 회의 당일, 참석자 9명의 명단과 브리핑 내용의 골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3단계 기술 흡수 시나리오, 3조 7항에 숨겨진 조항, 서울 출장을 통한 1단계 교두보 확보 계획,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스크린을 한 장 넘겼습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응했습니다. 모레 보좌관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이 하나씩 설명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협정 초안 접수 즉시 18명의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48시간 내에 전체 200페이지를 분석 완료. 3조 7항 외에도 숨겨진 분리 조항 4개를 추가로 적발. 두 번째, 동유럽 5개국 국방장관에게 사전 접촉. 프랑스 무기의 납기 지연 문제와 한국 방산의 대안을 제시. 도미노 이탈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설계한 시나리오. 세 번째, 미국 국방부 내부의 한국산 부품 의존도 분석 보고서를 사전 확보. 미국이 제재를 위협할 경우 어떤 부품을 지렛대로 사용할지 시뮬레이션 완료. 미국의 후퇴는 한국의 의도된 카운터. 네 번째, 천궁의 UAE 실전 배치 시점을 프랑스의 서울 방문 시기와 맞춤. 실전 요격 데이터가 공개되는 타이밍에 프랑스 미스트랄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무너지도록 설계. 하나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저는 의자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역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향해 체스를 두고 있다고 믿는 동안 한국은 이미 체스판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스크린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긴 자의 여유 같은 것이 느껴졌지만 그보다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의 침착함에 가까웠습니다. 모래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프랑스를 적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김도연이 새로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프랑스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협력안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기술 이전 제로. 한국의 핵심 기술은 한국 내에서만 운용됩니다. 부품 공급 계약은 100% 선수금 현금 결제. 위약금은 계약금의 300%. 글로벌 방산 무역 사상 최고 수준. 대신 프랑스에는 한국 방산 제품의 유럽 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 한국이 제조하고 프랑스가 유통한다. 기술은 한국이 100% 장악하되 유럽 시장의 판매 채널은 프랑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에 있는 구조.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12명의 한국 측 인사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도록 유도한 것도, 동유럽을 돌린 것도, 미국을 물러서게 한 것도 전부 이 협상 테이블 위에 프랑스를 앉히기 위한 포석이었습니까? 김도연이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래 보좌관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나라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27년 외교 경력에서 들었던 수만 가지 외교적 수사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파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베르나르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모레 베르나르 실장이 해임되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존재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대통령이 즉각 작전 폐기와 책임자 해임을 지시했다. 한국 측이 외교 경로로 작전 내용을 통보한 것 같다. 한국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내부의 시스템이 스스로 베르나르를 처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작전을 기획한 당사자가 자기 나라 대통령에 의해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월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는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크 핸더슨의 한국 제재 시나리오가 백악관에서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산 부품 의존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대통령이 직접 제재 계획을 철회시킨 겁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한국을 상대로 펼친 모든 작전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의해 역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2시간 동안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구름만 바라봤습니다. 6일 전 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노르망디 해안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아버지 앙리 모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3월에 노르망디는 바람이 거셌습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코끝을 얼려붙게 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과 복무 기간, 프랑스 공화국 국방부, 30년 복무. 아버지, 바람 소리 사이로 제 목소리가 사라져갔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말라는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30년 전 식탁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은 민족의 눈빛,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 이를 보여주면 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저는 그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늙은 군인의 감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수백 년 유럽 문명의 우월감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습니다. 묘비 앞에서 돌아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도 아니었고, 원전도 아니었고, AI도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략 시스템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관이 협정문을 분석하는 동안 정보기관이 상대의 의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협상 테이블을 준비하는 동안 방산기업이 동유럽과 중동에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략을 세우는 동안 현장의 연구원들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나라. 우리 프랑스가 와인을 마시며 살롱에서 토론하는 동안 저들은 새벽 5시부터 불을 켜고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서방의 군사 패권을 흔드는 나라. 강대국에게 기술을 배우되 결코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스승을 초월해버리는 나라. 프랑스가 잠수함 기술을 가르쳐줬더니 프랑스보다 3배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 놓은 나라. 저들의 DNA에는 우리 유럽인들이 수백 년 걸려 만든 것을 한 세대 만에 해내는 무시무시한 집중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은 배고팠던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나태해진 우리와는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엘리제궁 보좌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속이는 일에 제 이름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프랑스 국방부 외부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자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과 싸우지 마라. 한국을 이용하려 하지 마라. 한국과 대등하게 손잡아라. 세계가 한국을 이용하려 할 때마다 역으로 이용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세수, 내수 앞을 읽고 있으니까요.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스판 위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체스판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저는 6일 만에 깨달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체스판은 처음부터 한국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깥에서 보는 시선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방의 엘리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중견국이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장막 뒤에서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절대 먼저 주먹을 휘두르지 않지만 한번 판이 벌어지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일구어낸 이 나라의 힘은 보릿고개에서 출발해 세계의 중심에 선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의 성취는 매일 새벽 5시에 켜지는 불빛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만든 시스템 앞에서 수백 년 된 제국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 필리프 모레는 프랑스 공화국의 군인이었고 지금도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엘리제궁 보좌관 필리프 모레가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